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이 중동 사태를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들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강 박사님과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목 보죠. 핵시설 전격 공세. 이게 원래는 이게 사실은 되게 조금 약간 황당했던 느낌이 들었던 게 저는 2주일 뭐 협상을 하자고 그러길래 하긴 할 텐데 공격을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좀 보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Within 2 weeks니까 2주 안이니까 2주 안을 해석에 따라서는 하루도 2주 안으로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배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선거 공약에서 전쟁을 중단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마가 운동의 대표자는 지금도 격렬하게 이란 이번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이 쓸데없이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쓸데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미국의 국방비를 낭비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국내 경제로 들어와야 될 돈들인데 해외로 가면서 해외에 지나친 국방비나 전쟁 지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멈춰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미국 중산층한테 많은 호소력을 가졌고 마가 운동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의 호소력을 가지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오면서 사실은 대단히 큰 표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리해서라도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압박을 준 형식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했고, 그리고 네타냐후에게도 바로 전화를 해서 가자 전쟁을 멈추고 가자 지역을 갖다가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 이러한 좀 황당한 좀 공약을 전략을 제시했긴 했지만 그 뒷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는 전쟁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이라크에 대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단히 놀라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안을 주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럽연합의 외무장관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외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만나고 있었어요? 네, 만나고 있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 같은 경우에 미국 시간에도 제네바에서 이스탄불로 이란의 외무장관이 넘어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제네바에서 계속해서 유럽과 러시아와 함께 외교적인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었거든요.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네네네. 그리고 미국은 이것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었죠. 그러겠죠.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외교전을 한쪽에 진행하면서 사실은 네타냐후의 편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편이 되게 미국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를 낳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아직도 천명을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것은 군사 개입이 아니라 전쟁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군사 개입은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전쟁에 계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대단히 논쟁들도 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봉쇄 조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의회와 국가안보위원회 그다음에 정치 조다들 이러한 3단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이란도 대응 차원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작용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긴장은 앞으로 더욱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고조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이를테면 그 2주간의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 이란이 미군의 공습을 받게 되면 이란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 거냐,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건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가 한 19개 정도 되고 주둔하는 미군이 대략 한 4, 5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를 기지를 공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들, 즉 소위 말해서 그쪽에서는 서방에서는 악의 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쪽과 연결을 해서 공세를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는 나온 거고, 혹시 그 다음에 이게 확전을 위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스라엘만을 공격을 하고 있었고, 지금 미군 기지라든지 또는 말씀하셨던
후티 반군이라 이런 사람들 이용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건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면전으로 간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말씀하셨던 외교전,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를 통해서 외교전, 그리고 분명히 유엔에도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불법적인 개입이라고 분명히 유엔 제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 경제에다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그럴 리가 없다. 중국에게 가장 피해가 줄 수 있는 것을 이란에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대단히 나이브하고 이렇게 좀 천진무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전 세계 25%의 석유가 그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될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 지금 이 석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동의 석유로부터 독립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고,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화된다라면 미국의 연준 페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에 2번으로 예고하고 있는 이자율 하락, 이 두 개 부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사실은 트럼프 내년 9월에 선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경제에서 좋은 청신호들이 하반기에서 나와서 내년 상반기를 이어가야지 선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 이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까지도 경제적 혼란이 지속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일기 집권부에서 중간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하반기를 레임덕 현상을 맞았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 부분은 절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판단을 분명히 했겠지만, 전략적 판단을 했겠지만, 저는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지만, 더 이코노미스트도 오늘 아침에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미군의 주장인 거고, 핵시설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안 됐다고 주장하는 거고, 사실 누구의 말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핵탄두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우라늄 농축 시설 자체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대단히 큰 손실인 거고, 맞습니다. 하반기까지 경기 혼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목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 정말 아주 깔끔하고 완전하게 이란의 핵시설을 다 파괴를 해서 이란이 이제 다시 소위 말해서 핵을 농축하고 그 농축된 우라늄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적어도 뭐 10년 이상 지연시켰다 그러면 성공인데, 지금 이란에서 주장하는 대로 또 IAEA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핵 그런 반응은 별로 안 보인다. 그러면 100% 성공했다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가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2주 안에 만약에 그 농축 시설을 파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2주 시간 남았으니까 천천히 옮기자 그랬겠습니까? 그날 당장 옮겼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안에 농축된 우라늄이 있었을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은 보여줬지만, 미국의 공군 군사력은 보여줬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무기 무장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했거나 이것을 10년 정도 뒤로 늦췄다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주를 계속해서 관망하고 지켜보는, 또는 뭐 일부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으로 이제 미국 장이 개정될 때 흔히 말하는 패닉 셀링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물론 또 미국에서는 또 이러한 지금 충격들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이것이 이란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둔화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둔화된 감각들이 있기 때문에 패닉 셀링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그 가능성들은 내재되고 있다. 만약에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더욱더 확전되면서, 즉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그 수많은 미사일 기지들의 발사 기지들을 많이 대부분 파괴시켰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서 이란이 지금 미사일들이 어젯밤에도 도착하고 있는 걸 볼 때 계속해서 만약에 이것이 도착하게 된다라면, 물론 이란이 이 미사일을 무한정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은 대단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하는 3중 방공망도 좀 계속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좀 뚫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둘 다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큰 타격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1970년대의 그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은 다양한 조치를 20,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제 유가하고 관계없이 미국의 유가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자체 지금 미국의 유가 생산량을 대단히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을 증폭시켜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도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 2주 안에 관세의 마지막 합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때까지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관세까지 증가되고 여기에 비용 증가에 의해서 물가 인상들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미국이 독불장군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월달부터는 미국도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물가 인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사태가 장기화돼서 유가가 정말 $80, $90, $100까지 올라가면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여파는 아무리 미국이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해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관세 여파가 미치고 난 7, 8, 9 그 후반부로 또 나타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연준의 뭐 금리나 로드맵 같은 거 다 사실 뭐 망가지는 거죠. 뭐 그걸 알 텐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도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피도 1.2%까지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9시 37분인데 3,2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선물은 좀 벌써 4,5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환율도 1,481원 좀 넘었고요. 미국 S&P 500, 나스닥 선물 모두 좀 0.5% 전후로 떨어지고 있고 니케이도 0.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이런 우려들이 스며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주말새 참 이번 주말 바빴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삼성과 SK,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관련 장비의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얘기가 좀 나와서요. 이렇게 되면 좀 반도체 좀 분위기가 살짝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또 박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장비를 딱 차단을 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TSMC나 반도체를 뭐 못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비 교체 주기라는 것이 있는 거고 거기서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교체할 때 미국산 장비를 쓰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장비 교체 계획이 기업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미리미리 이런 것을 예고하면서 장비들을 여유 있게 구매를 해놨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고 그때도 우방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 타이완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해줬어요. 특례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단기 영향보다는 중장기 영향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삼성전자가 가장 문제가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에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돼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7나노 공정 이상 14나노 공정은 3나노, 5나노 공정은 중국에서 아예 생산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저가 제품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들어간다거나 냉장고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만 지금 TSMC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의 미국 장비를 쓰지 않더라도 교체 장비를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다른 국가라든지 심지어 물론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중국 업체들도 있거든요. 14나노나 이런 쪽은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TSMC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TSMC는 타격이 적을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 우리를 예외를 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장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부분을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 생산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의존도는 존재하고 있지만 삼성처럼 42%라든지 예. 이런 정도는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은 삼성전자가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고 가장 적게 받을 것은 TSM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랜드 메모리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격이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치가 지난번 바이든 정부 때처럼 오히려 중국의 자생을 더 키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더군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지금 고성능 장비는 아직까지는 못 쫓아오고 있지만, 네. 이 광학 장비만, 노광 장비만 해도 지금 14나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쫓아오려고 대단히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샤오미의 AP 프로세서를 갖다가 물론 TSMC가 주문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계한 능력이라든지 하웨이의 어센드 910B라든지 C라는 칩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TSMC가 한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미 중국은 원래 2025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조 2050을 통해서 2025를 통해서 반도체의 전체 자국화 역량, 자립화 역량을 70%를 달성하겠다는 그렇죠. 목표를 제시했었고 지금 중국 정부는 이미 70%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머지 30%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쫓아오고는 있지 못하지만 흔히 말해서 3나노나 5나노 이런 부분은 쫓아오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 나노가 이제 높은 수치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자립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로 볼 때는 그 효과는 저는 높지도 않은데 오히려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의 자립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에게 아무런 차별점도 없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을 지금 진행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렇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대중국 억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하고 지금 마지막 그 관세 협정을 놔두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카드들은 중국하고의 관세 협정 과정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반도체 업체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지금 판단하기는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던 미국 상무부의 조처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 초로 예고되고 있는 각 국가의 관세 협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중국에서의 기술 제재가 어디까지 머무를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미 여러분 보도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은 히토리하고 기술 제재를 맞바꾸려고 하고 있고 일부 맞바꾸고 있는 것처럼 히토리 수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반도체 생산 자체를 절대적으로 억제하기는 되게 어렵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AI급이라든지 국방 그러한 급이라든지 대단히 수준 높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제재를 이어가겠지만 삼성전자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랜드 메모리 자체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 마지막 질문 좀 꼭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조치들이 뭐 AI 전반적인 뭐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저는 지장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들이 강화된다고 해도 지금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중동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중국을 제외한 시장의 그 성장이 중국만큼을 과거에 중국이 가져갔던 소비만큼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징후는 현재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도 엔비디아의 성장이라든지 브로드컴의 성장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AI 수요 또는 AI 반도체 수요의 축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런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혼돈의 시기에 본질, 근본적인 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AI 정도는 큰 변동은 없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